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여러분, 지금 손에 책이 딱 한 권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책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독서 규칙을 하나 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시선을 글자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0%뿐이에요. 10%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나머지 90%의 시간은 무조건 허공을 응시하거나 앞을 보면서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와, 그거 쉽지 않겠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요, 글자를 눈으로 이렇게 스캔하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는 절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도 안 됩니다. 아, 눈으로 볼 때 완전 침묵. 네, 맞아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책을 읽으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기묘한 신체통제 훈련을 하라는 건지 되게 의아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활자를 소비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독서는 보통 정보를 그냥 눈으로 훑어서 뇌로 밀어넣는 아주 조용한 일방통행에 가깝잖아요. 네, 그냥 소파에 누워서 쭉 읽어내려고 하니까요. 맞아요. 텍스트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퍼포먼스는 그 정반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방대한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핵심을 딱 꿰뚫고 그걸 온전히 내 언어로 소화할지 고민해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심층탐구의 주제는 바로 브라이언 북클럽에서 진행하는 북텔링이라는 아주 독특한 인문고전 탐구법입니다. 북텔링, 이름부터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해볼 구체적인 자료는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 소설인 가든 파티를 텍스트로 삼은 실제 북텔링 세션입니다. 가든파티,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네, 여기서 북텔러를 맡은 클레어, 그리고 리스너인 지나, 마지막으로 이 전체 흐름을 이끄는 주제자인 브라이언, 이렇게 세 사람이 정말 밀도 높은 대화와 퍼포먼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요. 문학을 단순한 지식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아니면 어떤 걸로 취급하나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철저하게 해체한 다음에 자신의 몸, 그리고 소리, 또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조립해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아, 몸과 소리로 체화한다. 네, 이 북텔링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뉩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밑작업인 리허설, 그리고 본격적인 퍼포먼스인 메인 북텔링 이렇게요. 그럼 본격적인 무대에 오르기 전인 그 리허설 과정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것부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구조가 꽤 치밀하죠. 총 세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육하 원칙에 기반한 브리핑, 그리고 역시 육하 원칙으로 진행되는 디스커션, 마지막으로 섹션 프리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책을 소리내어 읽기 전에 그냥 쭉 눈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텍스트를 일단 멈춰 세워요. 멈춰 세운다고요? 네, 특정 상황 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거죠. 자료를 보시면 북텔러인 클레어가 이 토론 단계에서 지문 속 아주 짧은 한 문장에 집중합니다. 아, 그 문장 기억나요? We won't bite. 우리는 물지 않을 테니까 하는 인부들의 대사였죠. 정확합니다. 클레어는 이 대사를 해당 섹션의 핵심 이유, 그러니까 리즌2로 꼽았어요. 이 대사가 왜 중요한지 들으시는 분들께 좀 와닿게 하려면 1920년대 영국의 계층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의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죠. 호스트 소설 주인공 로라는 되게 부유한 집안의 어린 아가씨잖아요. 맞아요. 온실 속 화초 같은 인물이죠. 이 집에서 정원 파티를 하려고 거대한 천막인 마키를 치러 온 그 노동자 계층의 인부들을 로라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아침 식사 중에 빵 조각을 든 채로 그 낯선 남자들 앞에 서게 되죠. 어설프게만 엄마의 위험 있는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쫄아 있고요. 그렇죠. 그때 인부들이 그 빵을 든 앳된 아가씨를 보면서 We want to bite. 우리는 물지 않아요. 라고 되게 다정하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 상황을 클레어가 토론하면서 딱 이렇게 핵심을 짚어내요. 첫째, 로라 쫄지 마. 둘째, 우리 젠틀해. 한 줄 요약이 엄청 명쾌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본격적인 낭독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굳이 육하원칙이라는 틀을 가져와서 상황을 쪼개고 저 문장의 숨은 의도까지 막 토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스토리를 까먹지 않으려고 부르는 건가요? 그런 단순한 줄거리 요약 차원이 아닙니다. 이 리허설은 학습자의 뇌 안에 그 공감의 해상도를 극도로 끌어올리는 아주 치밀한 인문학적 밑작업이에요. 공감의 해상도요? 아, 텍스트를 그냥 눈으로 휙 읽고 넘어가면 해상도가 낮아진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그냥 읽으면 부잣집 딸이랑 인부들이 만났다 정도로 정보가 뭉개져 버려요. 아주 픽셀이 깨진 저화질 영상처럼요. 아하, 그냥 흔한 클리셰 장면으로 소비돼 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걸 육하원칙으로 해체하면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손에 버터 바른 빵을 들고 서 있는 로라의 요동치는 심장박동, 어른스러운 척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부끄러워지는 그 미묘한 감정선, 네네. 그리고 그걸 다 꿰뚫어 보면서도 되게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인부들. 와, 설명만 들어도 눈앞에 막 그려져요. 이 양극단의 계층이 부딪히는 순간의 공기가 머릿속에서 4K 화질의 선명한 영상처럼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4K 화질로? 네, 앞으로 이어질 퍼포먼스를 위해서 주인공의 내면에 완벽하게 동화될 수 있게 심리적인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심리적 뼈대가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졌는지가 바로 다음 단계인 메인 북텔링에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진짜 무대죠. 메인 북텔링은 총이 6개의 조각으로 구성되는데 그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바로 한국어 연상 독백 그리고 영어 연상 독백입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독특한 규칙이 등장하죠.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묘한 신체 규칙이요. 책을 다루는 물리적인 방식 자체가 기존의 상식을 완전 뒤집습니다. 일단 책을 손에 들질 않죠. 네, 그냥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내려놔요. 그리고 시선 배분은 9대 1. 앞을 보는 게 구죠? 맞아요. 정면을 보면서 내뱉는 시간이 9, 책 글자를 엿보듯이 스캔하는 시간이 1입니다. 고개도 막 휙휙 돌리면 안 되고 상대방이랑 대화하듯이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아, 글자를 눈으로 담는 그 1의 순간에는 절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네, 시선이 텍스트에서 떨어져서 허공을 향할 때나 눈을 감았을 때만 대사를 내뱉어야 합니다. 연극 배우가 독백하듯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처음 이 규칙을 접했을 때 아니 무슨 뇌의 인지 구조를 이렇게까지 억압하나 싶었거든요. 억압적이게 느껴질 수 있죠, 처음엔? 손을 딴 데 돌린 채 앞만 보고 노래해라. 이런 제약 같았어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 호흡을 끊어놓는 건가요? 겉보기에는 되게 숨막히는 제약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제약이 우리에게 텍스트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준다고요? 오히려 속박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활자에 고정시킨 채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우리의 입은 그저 글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아, 글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읽어내는 기계처럼요? 맞아요. 글자가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상태, 즉 수동적인 독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와, 내가 텍스트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내 입을 빌려서 출력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9대 1의 비율을 기계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글자를 스캔하는 1의 시간 동안 뇌는 문장을 찰칵 하고 사진 찍듯이 담아냅니다. 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허공을 응시하는 순간 텍스트와의 물리적 연결고리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아하, 글자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네요. 그때 발화자는 더 이상 종이 위에 글자를 쫓는 독자가 아닙니다. 아까 리허설 단계에서 4K 해상도로 끌어올렸던 그 장면 있잖아요. 네. 로라의 부끄러움과 인부들의 따뜻한 미소요. 네, 그걸 완전히 내면화해서 허공에 그려내는 아주 주체적인 발화자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아, 텍스트라는 문자를 머릿속의 연상을 통해 생명력 있는 독백으로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동적인 읽기에서 능동적인 말하기로 넘어가는 핵심 장치입니다. 시선을 끊어냄으로써 주도권을 되찾아온다. 이 말이 진짜 멋지네요. 이렇게 신체와 호흡을 통제하면서 한국어랑 영어로 지문을 완전히 체화하고 나면 북텔링은 더 깊은 곳으로 아주 유연하게 잠수하더라고요. 네, 다음 조각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 육하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으로 방금 읽은 장면을 다시 내 언어로 요약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영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문 안에서의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조각이 저는 이게 이 세션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장치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존귀한 질문 시간입니다. 존귀한 질문, 영어로는 리버럴 퀘스천이라고 부르죠. 2단계야말로 북텔링이 단순한 독해 연습이랑 완벽하게 결별하는 지점입니다. 네, 어떻게 결별하나요? 문학 속의 텍스트가 지금 학습자의 실제 삶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일종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단계거든요. 왜 이걸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로운 혹은 존귀한 질문이라고 부르는지 저도 자료를 보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보통 독서 모임이면 로라는 인부들의 어떤 모습에 안심했나요? 이런 식으로 책 안에 정답을 찾는 질문을 하잖아요. 네, 확인용 질문이죠. 그런데 북텔러인 클레어가 준비해온 질문은 딱 3단어였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지문 속 문장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떤 문장들이었죠? His smile was so easy, so friendly that Laura recovered. 느긋하고 다정한 그의 미소에 로라는 다시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What nice eyes he had. Small but such a dark blue. 네, 그리고 How very nice work men were. 인부들은 정말 근사하다. 이런 문장들을 소화한 뒤에 클레어가 던진 3단어짜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Do you recover energy from a smile? 미소의 기운을 차리나요? 와, 훌륭한 질문이네요. 독자를 텍스트의 타임라인에서 딱 해방시켜서 학습자 본인의 삶의 타임라인으로 확 끌고 들어오는 질문이요. 진짜 이 질문 하나 던져졌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주제자인 브라이언은 아주 다정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반려묘, 하얀 고양이 백설이가 막 눈웃음을 지어줄 때 에너지로 회복한다고요. 아주 일상적이고 훈훈한 답변이네요. 근데 진짜 울림이 컸던 건 리스너인 진아의 대답이었습니다. 진아는 자기 회사 회의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놓거든요. 회의실이요. 네, 다들 뻔한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엄청 엉뚱한 제안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당연히 회의실 공기는 싸늘해지고 속으로 다들 저걸 어떻게 해? 하면서 의아해하는 눈치였던 거죠. 어우,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고립된 느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진아를 지켜보던 한 동료가 아무 말 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짝 미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오, 인부들의 그 미소처럼요? 맞아요. 진아는 그 묵묵한 미소가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라는 엄청난 무언의 메시지로 다가왔대요. 덕분에 자기 제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기운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와, 진아의 대답 속에서 1920년대 영국의 정원이랑 21세기 한국의 회의실이 절묘하게 딱 포개지네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진아가 느꼈을 그 회의실에서의 고립감은 낯선 노동자들 앞에서 어설픈 권위를 내세우다가 스스로 부끄러워졌던 100년 전 로라의 고립감이랑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고립감을 깨부수고 다시 숨통을 틔워준 건 뭐 거창한 위로나 100마디 조언이 아니라 그저 끄덕여주는 미소 하나였잖아요. 미소 하나. 문학 속 계층 간의 긴장을 허물었던 미소가 현대 직장인의 두려움을 녹이는 미소로 완전히 치환되는 이 놀라운 순간. 이게 바로 고전이 현대성을 획득하는 마법입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학습자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탐색하게 만드는지 진짜 완벽하게 증명하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이 질문의 핵심이 되었던 단어, 기운을 차리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뜻의 리커버가 있잖아요. 네, 리커버.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가 북텔링의 마지막 조각인 최고의 영어 단어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클레어의 아주 뼈아픈 현실적인 고민이랑 기가 막히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아, 강평 시간의 그 대화 말씀이시군요. 이 세션의 마지막 강평 시간은 북텔링이 단순한 어학습이 아니라 자아 성찰의 과정이라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죠. 네. 리스너인 진아는 클레어가 영어로 Q&A를 진행할 때 너무 매끄럽게 멈춤 없이 이어가는 모습이 부럽다고 극찬을 했어요. 근데 클레오 본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잖아요. 완전 달랐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 중인 클레오는 일상에서 매일 영어를 써야만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너무 답답하고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왜 그렇다고 하던가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딱 말하고 싶은데 막상 입을 열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막 말이 꼬이고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아,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진짜 보편적인 좌절감이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제자인 브라이언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짚어냅니다. 브라이언의 피드백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네, 브라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클레어, 이건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어 문법을 잘못 배운 탓도 아니다. 핵심은 약 50년 가까이 당신의 몸에 굳어진 한국적인 자아의 대화 패턴 그 자체다. 한국적인 자의 대화 패턴. 와,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거든요. 저도 이거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서 전체 맥락을 길고 친절하게 막 설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습관을 지적한 거죠. 맞아요. 기승전결을 담아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는. 네네. 저는 이 피드백 들으면서 여행 가방 싸는 장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여행 가방이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여행 갈 때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민용만한 엄청 큰 캐리어에 온갖 짐을 꾹꾹 눌러 담는 습관이 있잖아요. 아, 컵라면부터 시작해서 온갖 약까지 다 챙기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거대한 짐을 싸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조그만한 영어 기내용 가방에다가 그 많은 짐을 다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결국 지퍼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적확한 비유네요. 단어장이나 문법책이 부족해서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고에 짐을 싸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달랐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단어를 1대1로 외우고 문법 공식만 뇌에 업로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학창 시절 내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는 건 세계를 인식하고 그걸 타인에게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자아의 건축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일입니다. 아, 자아의 건축 설계도 수정. 네, 브라이언은 짧은 단문을 통해서 본질만 툭 던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자꾸 덧붙이는 수많은 수식어랑 부연 설명들, 즉 한국적인 자아의 그 무거운 친절함을 좀 덜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다른 언어의 뼈대 안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가방 지퍼가 터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대화하다가 막히고 무너지는 지점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굳어진 생각의 패러다임 때문이었다는 게 참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낯선 환경에서 그 굳어진 사고의 틀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우아하게 무너지고 또다시 자신을 회복해 나가는 클레어의 고군분투가 정말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북텔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단순한 기술이 아닌 거네요. 맞아요. 문학작품의 상황을 완전히 내면화하는 그 9대1 연상독백부터 타인의 삶과 얽혀 들어가는 존귀한 질문, 그리고 자신의 소통 방식이랑 자아 구조를 밑바닥부터 직면하는 마지막 강평 시간까지. 네네.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거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한 스킬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한계를 마주하고 부수고 다시 빚어내는 진정한 학습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이라는 이 밀도 높은 퍼포먼스는요, 정말 지식과 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로만 우겨놓는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죠. 신체를 통제하고 감각을 열고 타인과 삶을 나누며 종국에는 내 사고의 틀을 깨부수는 멋진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읽고 배워나갈 때 이 촘촘한 구조들이 훌륭한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곰곰이 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텍스트와의 물리적 연결을 끊어내고 허공에 자신의 언어를 내뱉게 만들었던 9대1의 연상독백 규칙 다들 기억나시죠? 가장 강렬한 규칙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속 텍스트에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묵묵히 활자를 끌어모은 시간과 잠시 고개를 들어서 허공이나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그 내용을 온전히 나만의 생생한 언어로 소화해낸 시간의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이었나요? 저부터 반성하게 되네요. 아마 99대 1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인이라면 다들 비슷할 겁니다. 내일은 그 비율을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쪽으로 아주 조금만 더 기울여 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Imagine you're forced to read a book, but, you have to hold the pages tilted at exactly a 45-degree angle. Right, which already sounds incredibly uncomfortable. Yeah, exactly. And it gets weirder. Right. You are not allowed to make a single sound while your eyes are actually on the words. Wow. Plus, for about 90% of the time, you just have to stare blankly ahead at your audience. Oh. So, it sounds less like a relaxing Sunday afternoon read and a lot more like some intense cognitive interrogation. Oh, absolutely. It completely strips away that comfort we usually have with passive consumption. Right. I mean, we are so used to just skimming, letting our eyes dart across screens, maybe muttering words under our breath without actually digesting them at all. Guilty as charged. Right. But this kind of physical restriction, it forces you into a highly structured discipline. Like every glance and every single breath has to be deliberate. Well, welcome to today's deep dive. Today, we are taking you straight into the heart of this exact discipline. It's a fascinating one. It really is. Yeah. We're looking at a transcript from a fascinating intellectual exercise drawn from the Brian Book Club. They practice something they call a liberal arts classic performance, or simply
book telling. Book telling. And our Yeah. mission today is to explore how they apply this super intense method to extract these profound humanistic insights from just a single scene in a classic story. Okay. We've got 3 key participants to follow here. Right, so we have Claire, who takes on the role of the book teller. Uh-huh. Then Gina, who is acting as the listener. And finally, Brian, who serves as the presider for the session. So the text they are dissecting today is Catherine Mansfield's iconic short story, The Garden Party. But, the focus here isn't just standard literary criticism. No, not at all. Yeah. We are really observing the architecture of the book-telling framework itself, Yep. which is divided into 2 main segments. You have the rehearsal and then the main book-telling. And honestly, it demands a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vulnerability that you just rarely see in a typical book club setting. Okay, let's unpack this. They anchor the entire performance with a rigorous rehearsal segment, right? And that starts with a 5W1H briefing and discussion. Exactly. The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Right. So they don't just float into abstract themes of class or society. They establish the actual physical and temporal reality of the characters with, surgical precision. They really do. They figure out all those 5W1H details, breaking down the scene completely before they even attempt to read it aloud. Why do you think that's so necessary? Well, grounding the book teller in the physical reality of the text is just a crucial first step. I mean, you cannot internalize a character's emotions if you don't even know where their feet are planted, right? That makes total sense. So the scene Claire chooses to perform for her section preview is incredibly vivid. It's 8 a.m. on a beautiful, clear spring morning. Breakfast isn't even over yet. Very picturesque. Yeah. We have this young upper-class lady named Laura. She's standing in her sprawling garden, which is totally filled with roses and lilies, and she's just casually holding a piece of bread she was eating. But she has a job to do. Her task is to direct a group of working-class men on where to put up a marquee. Like a large tent, right? Exactly, a large tent for a high society garden party of about 15 to 20 guests, which is happening right at noon. Wow, so right around the corner. Yeah, so you have this immediate stark contrast between the pristine environment of an aristocratic morning and the sudden arrival of manual labor. It's quite the setup. And the specific focal point, like the core quote Claire selects, it captures that tension perfectly. What was the quote again? She highlights this moment, quote, "His smile was so easy, so friendly that Laura recovered. We won't bite," their smiles seemed to say. How very nice workmen were, unquote. Looking at thi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Claire's interpretation of that smile is really profound. How so? Well, during her 5W1H briefing, she actually distills the workman's unsaid message into 2 very simple points. First, Laura, don't be scared. And second, we are gentle. Yeah. She zeroes in on these micro-expressions that bridge a massive, gaping class divide in early 20th century Britain. It's like a teenager suddenly being made CEO for a day and trying to sound like her mother. Mm-hmm. On paper, she has the authority, but in reality, she's completely out of her depth. Right. She's trying to project this forced authoritative voice. Exactly. And the veteran workers could easily exploit her awkwardness. They could mock her or just make her job completely impossible. But instead, they offer her this subtle grace. They see the child behind the clipboard. That's a great way to put it. They refuse to weaponize the social dynamic. Because geographically, Laura is in her element. I mean, it's her garden. Right. But socially, she is entirely out of her element. The workmen recognize her vulnerability, and they use just a simple, kind smile to diffuse all that tension. So by spending the rehearsal defining these exact microdynamics, like the time of day, the specific emotional frequency of a single smile, Claire is no longer just reciting words. No, she's building an anchor of empathy. Yeah. So when she moves into the main performance, she isn't acting. She's basically stepping into a memory. Exactly. And that transition from intellectual preparation to physical embodiment, that brings us to the main book telling.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This is where those bizarre physical rules we talked about earlier come in. The constraints, right. Yeah. The performance starts with the Korean imaginary monologue, followed by the English imaginary monologue. And the rules for this imaginary monologue are insanely rigid. They are. As the book teller, Claire must place the book diagonally at a 45-degree angle. Yeah. And she has to maintain a 9-to-1 gaze ratio. Which means she spends 9 parts of her time looking forward at her audience as she recites, and only 1 part scanning the text. And she can't just snap her head back and forth either. No, no. She has to turn her head slowly and naturally. She has to treat the act like a conversation with the book itself.
Why impose such rigid, almost robotic physical rules just to talk about a story? It sounds exhausting. Well, the neurological friction there is actually the entire point. Really? Yeah, think about it. When you read aloud normally, your eyes are barely a fraction of a second ahead of your voice. It's an automatic, thoughtless stream. Oh, I see. But by enforcing that 9-to-1 gaze ratio and the absolute silence while looking at the text, you completely sever that automatic circuit. Because you literally aren't allowed to make a sound while looking at the words. You can only speak when you turn your head away or close your eyes. Exactly. It forces a delay. You have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sentence, hold it in your working memory, process it, turn your head slowly to the audience, and only then deliver it. Wow. So you aren't just a conduit for the author's words anymore. Right. The words have to filter through your own consciousness first. So by separating visual intake from vocal output, it transforms the act into a calm, reflective utterance. Yes, it becomes a monologue based on free association from the text. You have to take complete ownership of the sentence before you hand it over to your listener. It really elevates reading into this mindful, deliberate act of communication. It absolutely does. And that physical act of pausing, it forces the reader to confront their own internal landscape before speaking, which leads perfectly into the next distinct phases of the book telling. Right. The best English vocabulary and the liberal question. Yeah. So for the best English vocabulary, Claire selects a single word from the excerpt. She picks the word recover. Which she defines as returning to a normal condition after a period of trouble or difficulty. Exactly. And from there, she moves to the liberal question. Now, the constraint here is the bookteller has to prepare a question using only 3 words derived from this section. And we should clarify, the term liberal here isn't political at all. Right. It refers to liberating the text from the author's rigid intent. You free the words from the constraints of a 1920s British garden party and allow them to take on a completely personal, modern meaning for whoever happens to be listening. I love that. So Claire's 3-word question is, do you recover from a smile? Or in Korean, you? You. It is such a piercing question. It really is, because it takes this century-old literary moment and just drops it right into the lap of the audience. Yeah. Claire actually answers her own question first. She shares how she finds recovery in the smiles of her 2 cats, particularly her white cat. Oh. I know. She describes how the cat blinks at her, offering this silent eye smile, and how that simple act helps her recover her energy after a difficult day. It's a beautifully grounded example. I mean, it's about finding grace in small moments, perfectly mirroring Laura finding grace in the workman's smiles. Totally. The scale is different, obviously, but the human necessity for gentle reassurance is identical. And then Gina, who's acting as the listener, answers the question. And she shares an incredibly powerful anecdote. She asks us to think about a time you tried to assert yourself in a room full of people who fundamentally doubted you. That is a tough situation to be in. Very. That's exactly the emotion Gina taps into. She describes being in a tense corporate board meeting, pitching these unconventional, out-of-the-box ideas, and as she was making her proposal, she could just feel the room turning against her. Oh, that palpable, heavy silence of professional judgment. Yeah, exactly. No one even has to say a word for you to know that you are actively losing the room. But in the middle of that suffocating atmosphere, she noticed one person, someone who didn't speak up, but simply looked at her with wide, round eyes and offered a small, sincere smile. Wow. Yeah. Gina interpreted that single look as silent support. And she says that tiny gesture gave her the psychological fortitude to push her ideas through and ultimately persuade the room.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this is the ultimate triumph of the book-telling method. Definitely. Through the meticulous 5W1H rehearsal, the intense physical discipline of the imaginary monologue, and the emotional extraction of the liberal question, this 100-year-old story becomes a direct lens. A lens for Gina to process the psychological warfare of a modern corporate boardroom. Yes. The humanistic perspective tells us that classic literature isn't just a museum piece that we stare at from a safe distance. It's a mirror. Right. Our need for reassurance, our vulnerability in the face of judgment, the power of a gentle gesture. None of the core mechanics of being human have actually changed. Exactly. The text becomes a living toolkit for understanding our own lives right now. But as they move into the English Q&A and the post-performance debrief between the participants, we realize that applying this toolkit across different languages uncovers some serious cognitive friction.
Yes, the debrief is incredibly revealing here. Gina offers all this high praise for Claire's performance. She talks about how smooth the delivery was, how the answers flowed. She even admits she was sitting there feeling envious, wondering how Claire manages to connect her ideas without stumbling. But Claire's internal experience was the complete opposite, wasn't it? Totally. Despite the external validation, Claire confesses she felt like she was constantly tripping over her own words. What? She describes this feeling of collapsing or failing every single day. She talks about the immense, suffocating frustration of having to use English daily, meeting people, and constantly feeling like she cannot express her true self. It's heartbreaking. She is absolutely convinced she is failing at English vocabulary and grammar. But then Brian, the presider, steps in. And his critique completely reframes Claire's struggle. He points out that her barrier isn't the lack of English words at all. No, her struggle is with her own Korean linguistic identity. Okay, you've got to explain this because it's fascinating. So he hits on this amazing linguistic truth. The Korean language allows for and actually culturally encourages these long, beautifully sprawling, highly contextualized sentences. Right. In Korean, it's very natural to build a massive tower of context. You establish the circumstances, the relationships, the background. You say, because the weather was like this, and considering our past interactions, and given these specific constraints. And then finally you land on the main verb at the very end. Yes, exactly. You land on the primary point at the very end of the thought. So you're meticulously setting the entire stage before you even introduce the main actor. Spot on. Brian noted that during the Korean imaginary monologue, Claire naturally spun out 10 to 12 connected clauses before landing on her point. Which is elegant, sophisticated Korean. Exactly. But English operates on a completely different architecture. English demands that the main actor kick down the door immediately. Subject, verb, object. The context is almost always an afterthought. You state the action first, like, I went to the store. And then you append the context, like, because we were out of milk. Right. And if you try to map the sprawling relationship-first structure of Korean onto the direct action-first structure of English, you experience intense cognitive overload. It's like trying to play a simple 3-chord pop song, but you're forcing a 100-piece symphony orchestra to do it. That is a perfect analogy. The instruments are magnificent, you have all this massive capability, but the structure is entirely wrong for the genre. If you try to force every violinist and cellist to play those 3 chords simultaneously, you don't get a catchy melody, you just get a wall of noise. Which perfectly encapsulates the friction she's feeling. You have all these complex, nuanced thoughts, your symphony, but the English storytelling segment based on the 5W1H demands the simplicity of that pop song structure. Yeah. Brian actually tells Claire that what is holding her back is a literal wall in her mind built by nearly 50 years of speaking Korean. He refers to it as her Korean ego. Her Korean ego. That phrase is just such a striking way to describe it. It really is. Because our native language fundamentally shapes how we organize reality. It dictates how we explain causality, how we prioritize information, and ultimately how we present our personality to the world. So to master the English imaginary monologue, Brian advises Claire to embrace collapsing gracefully. Collapsing gracefully. Yeah. He is telling her to stop trying to build these massive, complex sentences that inevitably get tangled in translation. She has to let go of her 50-year-old cognitive blueprint. Right. She needs to use short, simple sentences. Answer only the essence of the question. Even if it feels elementary or blunt to her Korean sensibilities, it is the correct architecture for English. She basically has to accept a completely new, simplified way of organizing her thoughts, which really brings the humanistic viewpoint of this entire exercise full circle. Absolutely. This book-telling session was never just about memorizing Catherine Mansfield's story. It was an excavation of the self. Yeah. By wrestling with the physical constraints of the 9-to-1 gaze ratio and the linguistic constraints of a foreign language, Claire is forced to confront the very mechanics of how her brain constructs a thought. It proves that reading, when treated with this level of rigor, is a highly active dialogue. You are constantly negotiating between the author's world, your physical presence in the room, and the neurological pathways your native language has carved into your brain. We started today by asking you to imagine reading not as passive consumption, but as a choreographed performance art. And I think it's clear now why. Yeah. The Brian Book Club proves that when you apply rigorous structure, the meticulous 5W1H breakdown, the intense physical discipline of the imaginary monologue, the emotional piercing of the liberal question, you unlock profound insights from just a single page of text. You discover hidden truths about how you seek comfort,
how you assert yourself in a boardroom, and even how you construct your reality. Literature becomes a living, breathing mechanism for self-discovery. It asks you to bring your whole self to the text, and it guarantees that you will be changed when you finally close the cover. It's a really beautiful practice. It is. Well, we'll leave you with a final lingering thought to mull over today. If the grammar and structure of your native language literally dictate how you organize your thoughts and explain the world around you, what parts of your personality might be completely transformed if you learn to tell your life story in a different language?